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그리고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오브제 그거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 아무 때나 사고 싶을 때 가면 되고 또 숫자는 근데 똑같아. 3개씩이죠? 네네.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날씨부터 가겠습니다. 네, 바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립니다. 다만 오후가 되면서는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우산이 필요한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 강원 영서와 충북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 있겠고요. 경북과 전북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만 오늘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9도,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서울 등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남부지방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박수림 씨 또 황규락 기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부산 방송차 갔다가 친정 들렀는데 네, 또 딸내미 왔다고 각종 해산물에 아이고, 우럭탕에 막 친정이 좋습디다. 호강하고 오셨어요. 잘 먹고 왔어요. 네. 황규락 기자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여름을 대비하려고 네. 토요일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일요일 날 갑자기 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개가 잘 안 돌아갑니다, 지금.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네. 좀 나이 들어 보여요. 고생하셨네요. 이번 주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인철 변호사, 오수진 변호사예요. 네. 어떠셨어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아이들이 이제 등원을 네.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유치원, 어린이집 잘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방송 준비가 곧 재판 준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주제가 가족 분쟁인데 요즘에 가족 분쟁에 대한 재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 준비를 했는데 오늘 또 재밌는 사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들 학교 얘기했는데 아이들 다니다가 또 요즘 이래서요. 또 학교 조정되고 또 막 이렇더라고요. 맞아요. 또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공적 마스크 오브제 오늘부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서 사실 이 실행해온 공적 마스크 오브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평일에는 각자 태어난 해의 끝자리에 맞춰서 그리고 주말에는 생일에 상관없이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온 이 마스크 오브제가요. 바로 오늘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혹시 구매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죠. 양은 똑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기존처럼 주당 3장까지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전 국민의 이 공평한 마스크 분배를 위해서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기존처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요.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서 주당 3장까지 꼭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매주 약국에 갔었는데 제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 것까지 이제 구입을 하느냐고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신분증 같은 거 갖고 가느냐고 맞아요. 굉장히 번거로웠거든요. 네. 그런 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잘 되겠죠. 자주 가셨네, 약국에. 약사님이 혹시 마음에 드신 분이 계신 거 저희 아니었나? 바로 옆에 약국이라서 자주 예. 갑니다. 지금 뭐 여전히 그렇게 하면 다 살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 이제 대리구매 시에는요, 이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네. 그러니까 뭐 가족 증명서나 뭐 등본이나 신분증을 챙겨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 지금 이제 등원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그리고 어린이들도 주 3장씩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걱정이거든요. 예, 그래서요, 이제 그 부분도 좀 개정이 됐는데요. 일단 등교 수업에 대비해서요, 18세 이하의 학생들의 마스크 구매 수량이 기존 3장에서 5장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애들은 확실하게 마스크를 자주 잃어버리고 네. 때가 빨리 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뭘 묻히고 오네, 항상. 그러면 정확하게 아까 18세 뭐 이하부터 5장?
네, 정확한 나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18세 이하니까요. 2002년생부터입니다. 아, 그래서 2002년생. 적용이 되고요. 학생증이나 자격증 등 이제 자신이 18세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을 하시면 되는데 단 중복 구매 확인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게 날이 더워지고 네. 좀 운동 걷다 보면요. KF94 마스크는 좀 숨차는 경향이 있어서 맞아요. 덴탈 마스크 요즘에 좀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없어요. 덴탈 마스크. 가격도 올랐어요. 맞아요. 덴탈 마스크가 50장에 3만 원인가 한 달 전에 그랬는데 네. 지난주 보니까 6만 원? 올랐더라고.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네. 그 공적 마스크에 덴탈 마스크를 좀 포함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요. KF94나 KF80 같은 마스크가 아니라 네. 이 수술용 마스크 또는 덴탈 마스크가 이제 큰 찾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덴탈 마스크의 품귀 현상까지 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내놨는데요. 이 수술용이나 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를 일단 하고요. 수입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을 대비해서 일상생활에서 장기간 착용할 수 있는 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을 해서 이것도 신속하게 허가할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그 우리가 아는 덴탈 마스크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비말 차량용 마스크는요, 이제 여름철에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침방울, 그러니까 이 비말을 차단해서 감염 예방도 하고 이 가볍고 좀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스크가 얇으면 숨쉬기는 좀 편할 수 있겠는데 이게 코로나19 예방하는데 좀 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사실 KF 마스크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좋긴 하지만 좀 답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벗었다 썼다 하니까 그래, 맞아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는 덴탈 마스크를 꼼꼼하게 쓰고 물론 사람이 많거나 위험한 곳에서는 KF 마스크를 꼼꼼하게 착용해야겠죠. 네. 그리고 오늘부터 바뀌는 마스크 정책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바로 마스크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서요. 이 생산업자가 정부에 이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이 마스크 양이요. 이 80%에서 60%로 하향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생산량의 10%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이렇게 공적 마스크 오브제가 풀리고 그러면서 여전히 마스크 석 장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5장 이렇습니다만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가격. 그렇죠. 가격도 네.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데 이건 또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마스크 잘 착용을 하시고 네. 손 잘 씻으시고 이거는 너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네, 네네. 당연히 지켜야죠. 그렇습니다. 네. 또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는데 긴급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확대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지난주 월요일인가 얘기 나눴잖아요. 네네네. 이혼 가정이나 별거 가정에도 긴급 재난지원금 따로 수령이 가능하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 세대주만 신청을 하고 수령할 수 있었던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요. 오늘부터는 세대주 말고도 별도각으로 돼 있는 이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도요. 세대주 대신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요. 어제 브리핑을 열고요. 이 세대주가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6월 1일인 오늘부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가구들이 혜택을 받게 되나요? 네, 우선 세대주가 장기 입원을 하거나 해외 체류하거나 또 행방 불명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또 독거노인이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을 또 하실 수가 있고요. 별거 가정이나 이혼 소송 중인 이 가정의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분들도 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대가 나눠져 있는 독거노인의 재난지원금을 그러면 손녀가 가서 또는 손주가 가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반대로 이제 세대가 합쳐져 있지만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경우에 사실 굉장히 좀 그동안 걱정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다행히 이런 부분도 이제 해결이 돼서 다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그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그걸 미리 신청해버렸다 이러면서 굉장히 막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억울하고. 근데 이 외에도 폭력 학대 피해를 당해가지고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그 보호시설의 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좀 잘못을 해가지고 교도소에 가게 된 거예요. 소감자분. 이런 부분은 받아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분들도 재난지원금 이용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보시면요, 이 1인
가구이자 단독 세대주여서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이 어려웠던 수감자분들 또 군인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도 재난지원금 받으실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수감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는 사실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대신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 근데 군인 장병은 어떻게 돼요? 휴가 안 나오면 못 쓰잖아요. 근데 휴가 못 나오는 지역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 가운데도 이 단독 세대주나 또는 장기간 휴가를 나오기 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네네. 이런 분들 가운데는 발행 후에 5년간 또 사용이 가능한 이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이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그 상황별로 또 신청할 수 있는 게 또 다를 것 같은데. 네,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이 홈페이지나 이 각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봤었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좋네요. 자,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 중에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들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일을. 네. 우리 새 일꾼을 뽑았는데, 글쎄, 이제 여의도 활동 시작하면서 부푼 기대감 이런 것도 많았을 텐데요. 네. 각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뽑힌 300명의 제21대 국회의원분들의 임기가요,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텐데요. 우선 국회 밑바탕이 될 원구성 협상과 의정 활동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고요. 코로나19로 20대 국회에서 미뤄졌던 이 민생 법안들이 급물살을 타고 좀 빠르게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의원들 기대감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이렇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없지 않아요?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왜 아저씨들 자꾸 싸워? 맞아요. 무슨 뉴스를 같이 보니까 네.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싸웠으면 좋겠어. 아마 가장 많은 그 반응일 것 같아요. 안 싸웠으면 좋겠어.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은 이제 다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국회 방송은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 동물의 왕국, 뭐 식물 아, 진짜. 국회 말고 이제 사람 냄새 나는 인간 국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물의 왕국.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그래도 엄마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회사들 요즘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 회사들을 국회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많은 걸 가지려고 뭐 보좌관도 몇 명씩 되고 막 뭐 하고 처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걸 스스로 내려놓는 국회가 21대 국회는 됐으면 좋지 않을까. 네. 초선 의원들도 많고 이러시니까 네.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해주시면 우리가 야, 이 진짜 달라졌다. 그 딱 그거네. 싸우지 마시고 좀 내려놓으시고. 간단하게, 네.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황규락 기자와 함께 주말 이슈들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하라법에 대한 얘기. 이제 20대 국회 지금 얘기했었으니까 20대 국회에서 이게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구하라법. 20대 국회에서는 사실 무산이 됐던 이 법안이요. 21대 국회에서는 좀 재출인이 다시 될 수 있을까? 이게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우선 구하라법이 뭔지 한번 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해 11월이죠. 이 구하라 씨가 세상을 좀 떠나셨는데 이제 그녀가 떠난 후에 사실 아픈 가족사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구하라 씨가 9살 그리고 오빠인 구호인 씨가 11살 때 친모가 가출한 후에 이 친부 아버지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타지에서 생활을 하시고 오누이는 이제 할머니 손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0년 전에 친권을 포기한 후 남남처럼 지냈던 이 친모가 구하라 씨 사망 후에 갑자기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와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대단했죠.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이후에 국민청원을 통해서 이제 자녀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이 부모에게 상속을 금지해야 된다. 일명 구하라법이 이제 법사위에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본회의까지는 오르지 못했고요. 21대 국회로 미뤄지게 됐는데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구하라법 이게 재추진이 가능할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딸이자 두 아이 엄마라서 더 좀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친권 포기했죠. 그리고 연락도 끊고 살았죠. 근데 그 어머니에게
이게 재산 상속된다는 게 이게 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뭐냐면요.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미혼이었잖아요. 다른 가족이 없기 때문에 구하라 씨의 이제 모든 재산이 이제 부모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제 아버지는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겠고요. 근데 아버지는 본인의 상속분을 이제 그 아들 구하라 씨 오빠한테 양도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50%에 대한 상속분이 이제 친모한테 있는데 이 친모가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고 이제 청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구하라 씨와 동갑내기 절친으로 생전에도 좀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졌던 이제 고 설리 씨도 사실 네, 맞아요. 같은 분쟁에 좀 휘말린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분도 이제 부모님이 이혼 후에 사실 남남처럼 지냈었는데 네. 이 친아버지가 설리 씨 사망 후에 유산 상속 문제로 또 유족들에게 연락을 해왔다면서 이 설리 씨의 둘째 오빠인 최모 씨가 이 본인의 SNS에 정말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해요. 이런 경우에 좀 상속권을 배제시킬 그런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근거는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근거는 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오,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엄격합니다. 네. 범위가. 네. 그럼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자, 경우에? 우리 민법이 조항이 많거든요. 1004조가 있어요. 1004. 근데 천사랑 반대되는 행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가족을 살해한다든지 유언장을 위조한 사람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속 결격 사유가 돼 있는데 이번 구하라 씨 사건 같이 이 고인을 보호하거나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몇십 년 동안 전혀 연락도 없었다. 부양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씨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 같이 이 고인을 현저하게 유기하거나 그다음에 보호 의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게 하자. 그런 법을 이제 입법 청원한 것입니다. 아예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구하라 씨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슬픈 현실이죠. 네, 네. 근데 지금 그 유산, 그 재산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구하라 씨가 살아있을 때 절친이었던 정말 마음적으로 많은 대화를 하고 가족처럼 지냈던 그분에게 좀 유산이 또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말이죠. 네. 이 법이라는 게 국민 정서하고 법 사이에 좀 괴리감이랄까요? 묘한 게 있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연예인들 또 뭐 재벌들 이런 비교는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일반인들도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일반인도요? 맞습니다. 뭐 예전에는 뉴스에서 무슨 재벌이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다 네.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지금 최근에는요 벌써 10년 동안 4.6배 정도나 이 상속 분쟁 자체가 증가를 했고요. 그 중에서 1억 원 이하 소송이 벌써 64%고요. 네. 그리고 10건 중에 한 건은 1,000만 원대의 아주 소액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제 부모님께서 뭐 농사를 지어 오셨는데 거기에 있는 트랙터나 봉고 이런 걸 가지고도 내가 형제들끼리 나눠 가지겠다 이러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거의 다 소송으로 갑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조현병 환자의 역주행 사고로 이제 예비 신부가 사망하는 사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서 이제 상속권을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도 국민청원까지 이뤄지는 등 이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뭐 결국에는 이때도 친모가 보험금을 받아갔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여성 소방관이 너무 이제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3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모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 소방관의 그 퇴직금과 유족연금을 받아갔어요. 약 1억 원 정도를 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유족들이 이제 너무 이제 분노가 나서 이제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변호사님들께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눈물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남편이 부인하고 살다가 이제 다른 여성을 만나게 돼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0년 정도 이제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네. 자녀들에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전처가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망을 하니까 그 재산이 탐이 나니까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그 상속을 달라. 왜냐하면 아직 이혼 그 서류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자기가 남편으로 남아있던 거예요. 그 남편이 자녀보다 1.5배 더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법원에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죠. 기여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80%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서 그 아버지는 6.7%만 상속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가져가긴 했구나. 그 정도도 너무 아깝네요. 네, 아깝다, 진짜. 근데 아무래도 이런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하라 씨의 오빠가 구하라법 상정과 별개로 개인 소송을 또 진행 중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구하라 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이제 민법의 기여분 조항을 근거를 해서 친모의 상속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관련 재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에 광주지법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이때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그때 이제 그 판결이 나오고 이러면 한번 더 다뤄볼 여지가 있겠네요. 네. 네. 예. 자, 구하라법 얘기도 해보고 이랬으니까 오늘 가족끼리 왜 이래는요. 상속법. 이게 뭐 어떻게 얘기 들어보면 가장 강력한 법 중에 하나가 상속법이다. 이런 얘기가 네. 있을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왜 이래? 상속 분쟁은 정말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가끔 좀 듣지 않습니까? 그런 네. 얘기. 물 먹다가 질질 흘려가지고 아니 그래요? 나이 들면 그래. 흘려. 아니 물다 묻었네. 아니 오남매 막내딸이 어머님을 돌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재산을 그 막내딸이 다 관리를 했대요. 어머니 예, 돈을. 예, 예. 근데 어머님이 치매가 걸렸어요. 어.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 돈 내놔라.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이 돈을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된다. 어머니 정신이 없으시니까 치매 걸렸으니까 그 돈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지금 어머니 병이 문제인데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걱정인데 자기들끼리 돈 서로 갖겠다고 다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주위에. 아, 너무 그게 속상하죠. 네.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인 것 같은데도 그거 가지고 아까 그렇잖아요. 트랙터 뭐 경운기 가지고 나누자고 그런다고. 네.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정말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하나하나 사례들을 들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림 씨가 또 준비하셨죠? 네, 자 가족끼리 왜 이래 상속이 뭐길래 첫 번째 사연은요. 낯선 이의 상속 요구. 알고 보니 땡땡. 뭘까요? 알고 보니 땡땡. 낯선 이의 상속 요구? 낯선 이의 상속 요구. 알고 보니까 땡땡이었습니다. 낯설다? 낯설면 자주 못 보는 사람인데. 그래, 상속 요구를 했으니까 그러면 가족은 가족 중에 가족이고. 열어보세요. 모를 것 같으면 열어보세요. 볼게요. 추측해도 낯선의 모르더만. 상속 요구. 알고 보니 누나야 누나야. 자, 누나를 오래 못 봤던 모양이네. 그러니까. 자, 15년 만에 나타난 15년. 누나. 네. 그럼 15년 만에 나타난 누나 역할은 우리 예인 씨가 해주시고 네, 제가. 동생은 황 기자님이 막내 알겠습니다. 황 기자님. 요즘 연기 잘해요, 황 네, 기자. 몰랐어요. 네.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전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규라가 잘 지냈어? 너 진짜 갓난쟁이 때 보고 너무 오랜만이다. 누구세요? 누구? 니규. 누나야. 네 누나야, 친누나. 너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래. 근데 우리 인사는 나중에 하고, 그 있잖아, 엄마가 남긴 유산, 그 반 있지? 반은 내가 가져가야겠다. 그 엄마 사망보험금 나온 거, 그 내 몫이 있잖아? 나 그거 찾으러 왔어. 아, 누나야? 아니, 집 나가고 15년 만에 돌아와갖고는 이제 와서 갑자기 돈 달라고? 야, 누나가 그럴까봐 엄마가 부동산은 사회 환원하고 보험금은 나한테 준다고 유언장까지 쓰셨어. 누나는 한 푼도 못 갖고 가.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머, 규라가 많이 컸다. 나 엄마 자식이야. 나 엄마 자식. 유산의 반은 분명히 내 거라고. 내 거야. 15년 동안 인연을 끊고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나 어머니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누나.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야, 깝깝합니다, 진짜. 15년 만에 사연이죠. 나타나서 내가 네 누나다. 이러면서
사망보험금 반 내놔라. 반 달라.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친모가 양육 의무를 못한 거잖아. 네. 이 사례는 반대예요.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녀 네. 이야기입니다. 이거 사연 좀 구체적으로 네.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연 주인공에게는 15년 전에 네. 집을 나간 누나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가출한 후에는 사실 남남처럼 가족의 연을 끊고 살았는데 이 누나가 어느 날 나타나서 5년 전에 사망한 이제 어머니의 유산을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동생은 어머니 유산을 이 씨인 동생 자신에게 주라고 유언장을 썼다고 그 근거로 이제 상속 분할을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언장에는요, 이 재산 중에 부동산은 이제 사회에 증여를 하고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5억 원은 동생이 가져라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소송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야, 이럴 때 이 누나한테 상속 줘야 되느냐? 그렇죠. 아니면 아니냐? OX 예.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줘야 된다. 줘야 된다. O. 네. 아니다 하면 X. X. 예? 저는 O. 상속해줘야 된다. O 아니면 X. 유언장에는 누나한테 주라고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네. 있는데. 안 돼 있어. 그런데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법적으로는 줘야 될것 이거는 같아요. 많이 해봐서 우리가 네. 저희가 그 월요일에 무슨 또 뭐 법문어 때 유류분인가 많이 뭐 배웠죠. 있고 아, 맞아요. 해가지고 네. 줘라고. 정확한 용어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있었어요. 줘야 될 우리- 것 같아요. 글쎄, 그럴 것 같아. 네. 이게 우리 약간- 배웠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법하고 네. 우리 사람 정서하고의 괴리감이 맞아. 네, 네. 이게 그런 것 같아. 그쵸. 자, 우리는 다 이래요.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 두 분의 얘기를 받아야 들어봐야죠. 이게 답변은? 변호사 두 분의. X입니다. 사실은 세모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아이고. 보험금의 수익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 원칙적으로 여러분 유류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다. 네. 자신의 몫의 절반을 청구한 게 유류분인데 사실 유류분 제도는 강력해서 웬만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나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단 유류분에도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 예외가 바로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 소송을 못하는 자산이 그렇죠. 있다 이거네요. 그 생명보험 드시면 이제 사망할 경우에 생명보험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몇 억씩 나온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 고인의 상속 재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보험이라는 건 사망 후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금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본인의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이제 특정인 아들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아들의 이 고유재산인 거예요. 어머님의 재산이 아니라 아들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상속 재산이 아니고 그래서 누나가 거기에 대한 상속분을 전제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 보험 얘기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보험금의 수익자를 그냥 상속인 그게 보통은 기재가 네, 되어 네, 있거든요. 맞아요.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이게 그 큰아들로 따로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상속인에 해당하는 그 누나한테도 그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상속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할이나 반환 청구할 수 없는 자산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더 알아볼까요? 뭐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뭐 은행 예금 주식 같은 거는 다 반환 대상이 돼요. 네. 반환 대상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보험금 그리고 은행에 맡긴 뭐 유언 대용 신탁 이렇게 예외적인 거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외의 것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를 꼭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그런데 잘 해놔야 되겠네. 또 궁금한 게 같은 현금인데 은행 자산은 되는데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험금은 안 된다고 맞아. 했잖아요. 기준이 좀 명확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기준이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상속 개시 당시에, 즉 이제 돌아가셨던 그 시점까지 그 망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인지 아닌지를 살피면 되는데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그 망인의 이름으로 계좌에 들어있는 재산이고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사망 이후에 그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이것도 궁금한 게 누나가 15년 만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망한 부모의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유효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10년 공소시효 이런 것처럼 유효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지금 말씀 잘해주셨어요. 예리했어. 제일 중요한 일단 질문이에요. 예리했어. 제품에는 유효 기간이 있고 네. 형법에서는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네. 여기에서는 민법상으로는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소멸시효. 이게 이제 상속 개시 그리고 네. 또 내가 반환받아야 될 그런 증여나 유증이 있다는 걸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상속 개시 시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10년 후에 그걸 알았다. 이러면은 안날로부터 1년 내긴 하지만 청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얼마 전에 이런 상담을 제가 했는데 어떤 여성분이 자신의 그 오빠를 상대로 좀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신의 부모님이 그 오빠에게 장남에게 이제 그 땅을 이제 물려주셨는데 그 땅이 재개발이 돼가지고요. 자신의 오빠가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반지하 살고 있고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오빠를 찾아갔더니 무슨 소리 있냐, 나 하나도 못 준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 유류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빨리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일입니까 했더니 20년 전에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안 날로부터 1년, 발생하는 또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 오빠 재개발됐는데 좀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한 번도 안 줘요. 20년이니까 됐다는데. 거기 어디예요? 제 전화 좀 해볼게요. 내가 한번 따져보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돈 앞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얘기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자, 다음 거 갈까요? 네. 다음 거? 자, 가족끼리 왜 이래 상속이 뭐길래 이거 받으면 유산이 줄어든다? 뭘 받으면 유산이 줄어들 것 같아요? 유산? 뭐를 받으면? 미리 받으면. 미리 받으면. 미리 받으면. 아, 미리 받으면? 미리 받으면. 그것도 그러네. 그렇죠. 뭐를 미리 받으면? 돈을 미리 받으면. 스무고개 하세요, 지금? 바로 볼게요. 네, 바로 보면 결혼 자금. 이게 유산 수로.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받은 돈 때문에 벌어진 그런 형제 간의 다툼입니다. 네. 동생은 제가 하고요. 오빠는 이세영 오빠. 이세영 오빠가 오빠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오빠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부부의 세계만 치열한 갈등이 있는 게 아니더군요. 남매의 세계도 돈 앞에선 치열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남매의 전쟁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산 상속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빠, 상가며 집이며 아버지 재산이 왜 몽땅 오빠가 가져가? 이게 말이 돼? 나도 오면은 아버지의 자식이야. 내 몫으로 내놔 1억 내놔. 예. 아버지 내가 모셨어. 네가 한 일이 뭐 있니? 뭐 있다고 유산을 가져가? 절대 못 줘. 오빠가 아버지를 모셔? 아버지가 오빠를 먹여 살렸지. 세상에. 아버지가 오빠한테 매달 생활비 준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 그럼 너는 너 저 연수 갔다 왔지? 근데 그래. 네 돈으로 갔니? 아버지가 대줬잖아. 어학연수 간 거. 다 아버지가 해주신 거야. 그것도 아버지 상속재산에서 나간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날생선 같은이라고. 날강도 같은이라고. 나 오빠 내가 다 받아낼 거야. 아버지 재산 나눠달랬더니 결혼 자금도 상속 재산이라면서 나누자는 오빠. 이것도 정말 나눠야 하는 걸까요? 어학연수하고 결혼 때하고 다 돈 들었어 너. 저기요, 끝났거든요. 왜 그 감정이 이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거. 오빠가 진짜 결혼 주장이 자금. 확고해요. 근데 결혼 자금까지 이게 들어가. 그러니까. 유산 받으려면 네가 미리 받았던 걸 다 뱉어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오누이 간의 분쟁입니다. 네. 이제 아버지는 아들 앞으로 뭐 상가나 주택이나 뭐 전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오빠를 상대로 1억 원을 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재판 당시에 아버지가 오빠에게 매달 생활비를 준 게 드러나자 이제 오빠는 다시 동생에게 아니 너는 결혼 자금이 상속 재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장을 한 겁니다. 글쎄, 그것은 살아 계실 때 아이가 뭐 저 연수 갔고 또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들이 좀 도와주긴 하는데 그렇죠. 네, 이것도 상속 자금에 포함이 된다? 이 결혼 자금이 상속 자금에 포함이 돈에 포함이 된다면 O, 아니라면 X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저는 나는 들어갈 아니다. 아니 액수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액수까지는 뭐 5천만 원 이하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난 있을 것 X. 같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좀 도와주고 뭐 연수 글쎄 한 관계자니까. 4년 유학을 가서 엄청 들고 이런 게 아니고 잠깐 간건 연수면은 괜찮아요? 잠깐 간 게 단기는 괜찮다. 단기고 그래요? 결혼 자금도 뭐 많이 들었나? 얼마 그러니까 들었어? 액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자, 한 기자님 알았어요. 따라오시죠. 저 지금 좀 따라와. 나뉘었고요. 이게 좀 설득이 되는데요. 따라와. 네. 액수에 따라가요? 따라 달라요. 네. 따라갑니다. 자,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O입니다. 봐봐. 보통 포함이 상속으로 돼. 이제 소송을 하면요,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 형제들이
형제들이 원래는 이제 사이가 안 좋은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형제들이 이제 모이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재산 이제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그 거의 10년 이상 그동안 어떻게 돈을 써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금융거래를 줘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2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는 결혼 자금으로 아버지께서 생전에 주신 그 돈이 네. 생전 증여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수익을 딸이랑 아들이 있는데 딸한테만 줬다라고 봐서 지금 따님이 여기서는 1억 원 청구했거든요. 네. 그중에서 혼수 자금 빼고 4,500만 원만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주신 거잖아요. 근데도 이거 돌아가신 후에 받는 유산 상속에 다 포함되는 건가 보죠? 그렇죠. 사실은 유산으로 상속을 받았을 거면 오빠랑 딸이랑 공평하게 나눠줬을 텐데 딸이 그 결혼할 때 미리 그만큼의 몫을 먼저 줬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걸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빠 입장에서는 이게 불공평하다. 그럼 왜 나는 결혼자금 지원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재판에서 생활비로 이제 소소하게 생계비나 부양비로 쓰인 돈 외에는 이렇게 목돈의 경우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액수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들어간 돈 이것도 특별 수익에 포함이 된다. 그 중에서 생계비나 부양비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의 빼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굉장히 좀 넉넉한 집이다. 네. 이러면은 그 생계비에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유학 시절에 어떤 그 생활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 같은 것들은 따로 이제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그 외에 특별 수익에 포함이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재력가 아버님이 계셨는데 이번에도 또 장남만 예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남만 대학 등록금 대주시고 또 유학 비용도 대주시고 또 결혼하니까 결혼도 의리의리하게 결혼 비용도 많이 대주시고 집도 사주시고 또 사업 자금도 대주시고 근데 딸이 있었는데 딸에게는 달랑 고등학교 학비만 대준 거예요. 그 위에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이제 재산이 한 10억 정도를 지원해 주셨고 지금 남은 재산이 10억인데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그 10억도 나눠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빠가 미리 받아간 그런 결혼 자금이라든지 사업 자금, 집 사준 거 그걸 다 특별 수익에 포함하자. 이런 게 특별 수익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대학까지 나왔고요. 친구의 동생이 보니까 대학원을 나왔더라고요. 네. 이것도 특별 수익이요, 그러면? 뭐 대학원 비용도 특별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뭐 소소한 생활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정도의 그 학비 정도는 이제 특별 수익이 안 되지만 네. 대학교라든지 대학원, 유학 비용 이런 거는 다 특별 수익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상관없는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제 친구는 오빠는 차를 사줬대요. 본인은 차를 안 사줬대요. 이건 되겠다. 마시는 녹차는 사줬대요. 근데 그런 거는 선 지급되는 건가요? 이건 그것도?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별수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께서 오빠한테만 차를 사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계좌로 이제 이체를 했으면 괜찮은데 뭐 이렇게 현금으로 하셨다거나 이러면은 그걸 부모님 돈으로 샀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하지만 특별수익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5억 원 정도의 이제 재산이 있고 2억 원의 이제 부채가 있었어요. 근데 네. 장남에게 1억 원을 미리 이제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남매가 있었는데 이게 역시 이제 싸움이 됐거든요. 이 1억 원 같은 경우는 미리 증여한 거는 법원에서 특별 수익으로 봤어요. 그래서 미리 받은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1억 원만 받고 나머지 자녀는 1억 5천만 원씩 받아라. 이렇게 이제 내린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이를 키우면서 그냥 그 양육하면서 투자한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 옆에 있는 이댁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 레슨비 많이 나갔어요. 그래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도 특별 수익? 예? 근데 바이올린 레슨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딱 목돈으로 어느 시점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따님들을 양육하시면서 이제 계속 교육비로 사용을 해오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걸 특별 수익으로 주장한다 이렇게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그리고 분명히 지금 따님들이 두 분이시면은 한 따님한테만 그렇게 많은 교육비를 불공평하게 투자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에도 사실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재산을 못 받은 딸 같은 경우에도 오빠가 많이 받아갔다 주장하는데 막상 이게 오빠 같은 경우에는 난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딸이 이렇게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하시네요. 자, 어머니, 아버지, 뭐 오빠 뭐 장남만 사랑해서 재산 주는 건 좋은데 주실 경우에는 꼭 통장으로 입금하세요. 기록이 남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나중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특별 자금이라는 게 있었네요. 네. 다음 거 가죠. 자, 가족끼리 왜 이래? 상속이 뭐길래? 세 번째입니다. 빚 때문에 상속 포기. 누가 갚는다? 사촌이 갚는다. 사촌? 사촌은 땅을 사야지. 아니야. 이게 포기를 해도
줄줄이 포기해야지. 그렇죠. 여기서 포기가 끝나면 그 다음 그럼 아니, 자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넘어가요, 그게? 자식. 넘어가요. 예인 씨, 자식으로, 곧 자식으로, 아니 빚도 좀 비슷하게 넘어간다고 갑니다. 들었어. 오. 내 아이. 내 아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빚을 물려받은 딸이 어떤 얘기 잠시 뒤에 들려요. 네. 그 딸 역할은 제가 하고요. 네. 빚쟁이 역할은 눈매를 보면 게 카리스마 있는 저 눈매를 봤을 때는 그럽니다. 빚쟁이 이런 선임. 역할에 네. 아주 기대돼요. 날카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자매는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생전에 사업하셨던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1억. 문제는 빚이 그보다 많은 3억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빚도 상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둘 다 상속을 포기했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 A금융인데요. 이재용 씨 따님 맞죠? 아버지 사채빚 받으러 왔습니다. 원금 3억, 이자 2억, 도합 5억 원 갚으세요. 아유, 저희 아버지 유산 상속 포기했어요. 빚 갚을 의무 없습니다. 아니, 저기요. 따님한테 받을 거 아니거든요. 지금 오셔놓고 전화기 왜 들고 계세요? 지금 찾아오신 거잖아요. 되게 따님 있죠? 요즘에 그 채널에서 잘 나간다는 그 아나운서. 되게 따님 예인 씨한테 받으러 온 겁니다. 손녀. 우리 애한테요? 어머, 예인이한테요? 헉, 상속 포기를 하면 빚도 청산되는 줄 알았는데 제 딸에게 대물림 되더니 이게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그 바로가 아니고 그 다음으로 갔네. 진짜 그러네요. 딸한테 간 게 아니고 손녀한테 손녀한테 간 간 거예요. 거니까요. 얼마나 놀래 이거? 너무 이거 황당하네. 어떡해. 네, 이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도 실제 사건입니다. 이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자산은 1억, 물러받을 건 1억인데 빚이 3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논의를 해서 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포기를 하자. 그래서 상속을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빚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녀, 그러니까 자신의 딸에게 청구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많은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속 포기는 아시거든요. 네. 거기서 자녀들이 상속 포기하면 다 됐지 안심이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 상속 빚이 자신의 자녀, 그러니까 손자, 손녀한테 상속되는 거는 깜빡 잊으신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가 이제 빚을 갚아라 이렇게 소송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유산 상속 포기하면 저는 그냥 빚이 청산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포기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포기하면 내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사실 그 말이 맞긴 해요. 근데 나만 책임지지 않고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내가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순이한테 그 빚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상속 포기는 정말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청산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을 유산은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 채무가 돌아가신 아버지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두세 대나 건너뛴 손녀가 갚아야 된다니까 이거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모르시는 게 상속 채무도 이제 상속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빚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상속 포기해야 되는데 이 상속 순위가 중요하거든요.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상속 순위대로 상속받잖아요. 네. 빚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속 순위대로 이제 빚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데 1순위가 자녀거든요. 근데 이때 그 직계 비속에 손자녀도 포함되는 겁니다. 손자, 손녀도 포함되고 2순위는 직계 존속이고 이때 조부모도 포함되고 3순위가 이제 형제 자매, 4순위가 이제 사촌이나 혈족, 뭐 삼촌이라든지 고모, 그다음에 사촌의 빚도 갚아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채무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확인 안 하시면은 사촌의 빚을 대신 떠안는 그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먼 친척은 이웃만 못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촌도 안 보고 사는 사촌인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빚 빚을 갚으라고 갚으라고 그러면, 오면 맞아. 이런 황당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촌이나 삼촌이 돌아가시면 네. 반드시 장례식장 가신 다음에 알아봐야 종이를 되네. 표한 다음에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고인이 빚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빚이 있으면 꼭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물림을 끊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상속 한정 승인입니다. 한정 승인이요? 네, 한정 승인이라는 그 말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재산을 받게 되면은 적극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갚고 말 그대로 청산하고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정 승인 제도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남편이 사망하게 될 경우에 아내하고 그 자녀들이 이제 1순위 상속인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다 상속 포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상속인한테 넘어간다고 했죠. 한정 승인을 하긴 해야 되는데 보통은 자녀분들은 상속 포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한정 승인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정 승인 절차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제 채무를 갚아라라는 소송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내가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 채무를 갚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까지 다 같이 소송에 휘말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자녀분들은 상속 포기를 하고 네. 아내분만 이제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정 승인을 했다고 하면 유산으로 빚 일부를 탕감을 받잖아요. 그럼 차액이 발생할 거잖아요. 네, 나머지 차액도 탕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빚이 이제 많아가지고 빚이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이 부모님이 숨겼던 땅이 있었던 거예요. 상암동에 청평에 있었습니다. 자, 상속을 포기하면 이 땅도 포기하는 거예요. 땅을 못 받습니다. 그래 아깝잖아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한정 승인이에요. 한정 승인은 뭐냐면 제가요 부모님의 빚을 10억을 갚긴 갚는데 다 갚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의 한정에서만 갚겠습니다. 그게 한정 승인인 거예요. 근데 땅값을 알고 보니까 그게 100억이다. 그러면 뭐 90억은 본인이 갚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땅이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1억밖에 안 하네? 네. 그러면 1억의 한정에서만 갚으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빚도 있고 어느 정도 재산도 있다 그럴 경우에 한정 승인하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또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1순위뿐만 아니라 4순위까지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뭐 삼촌, 사촌까지 다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막 알리고 도장받는 게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네, 네. 근데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한정 승인하고 나머지를 상속 포기하면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이제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뭐든지 좀 알아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이 상속 문제가 발생할 때 요즘엔 참 이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이혼을 하시고 나서 원래 그 전처의 자녀들 그리고 이제 다시 결혼, 재혼하셔가지고 그 이후의 자녀들 요 간에 분쟁이 많이 생기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남편하고 일찍이 이혼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에 대한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홀로 남은 남편 혼자서 열심히 따님들 키우셔가지고 이제 다 장성을 했고요. 근데 이제 너무 투병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는 바로 상속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 신분관계를 정리를 안 하고 있다가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딸들만 남았잖아요. 그 빚을 다 떠안게 됐는데 다행히도 이 따님들도 이런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구나라고 해서 다행히 그 신고를 해가지고 무사히 빚을 떠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빚을 안 갚으려면 상속 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정 승인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상속 되지? 포기보다는 한정 승인을 더 많이 권유를 해드립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아요. 다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네. 관할법원에 이제 한정 승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상속 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아까 그 따님들이 미성년 자녀라서 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다가 돌아가신 건 알겠는데 빚이 많은지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빚이 많다는 걸 몰라서 한정 승인을 3개월 내에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그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도 이것을 허용해 줍니다. 빚이 많다는 걸 안 날로부터.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입증하지, 근데? 그래서 이거는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입증이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부친이랑 연락이 아예 안 됐던 경우들도 많아요. 이럴 때는 뭐 통신사 내역이라든지 전혀 왕래가 없었고 이렇게 아프신 걸 몰랐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법원에 증거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정확히는 이제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언제 알게 되냐면 소장을 받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몰랐잖아요. 그렇지, 뭐 몰랐죠.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특히 예. 사촌 같은 경우에는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 사촌이 빚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맞아. 그러니까 판사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 법원에서 한 번 기회를 줘요. 그러면 빨리 3개월 안에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하세요. 그럼 그걸 신청하면 그 빚을 탕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차를 몰라서 상속 포기만 하고 한정 승인을 못 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빚이 떠안겨지잖아요. 네. 그러면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게 이제 특별 한정 승인을 이용하면 되고 또 한정 승인할 때는 주의점이 있어요. 그 보통은 이제 자녀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한정 승인하고 상속 포기하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네. 가끔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한정 승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시면 그냥 어머니가 아내가 이제 한정 승인하는데 예전에는 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됐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판례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배우자가 한정 승인하면요 그 빚이 손자한테 넘어간다는 판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배우자는 가급적이면 한정 승인을 하지 마시고 자녀 중에 반드시 한 분이 한정 승인하고 상속 포기하고 배우자는 상속 포기를 해야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내가 평소에 우리 부모님이 이게 자산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통 몰라요. 몰라요, 진짜. 그런 채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럼 빚이 분명히 있긴 있으신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요즘에 아주 간편한 제도가 생겼는데 주민센터에 가면 원스톱 서비스가 있어요. 원스톱? 네, 원스톱. 한 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본인이 자녀라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입증을 하면은 네. 이 고인의 재산, 금융재산과 네. 부동산, 빚이 얼마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단 주의점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한테 꿈빚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확인하셔야 되니까 네. 부모님한테 평상시에 물어보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혹시 못 꾸신 돈 있으세요? 그거 확인하셔야지만 상속 포기할 때 그걸 이제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김마담한테 참 많이 꼬러 가셨어요. 장부 같은 게 있었어요. 장부가. 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기록에 남는 거는 다 일괄 확인할 수가 있군요. 네. 네. 전산상으로 통합 서비스가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기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걸 안날로부터 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센터에서도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주민센터. 네. 그리고 아까 그 아버지가 숨겨둔 땅이 있는지 네, 몰랐다고 네. 했잖아요. 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있어요. 아, 조상 땅 찾기? 예, 그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네. 돌아가시지 않아도 뭐 증조부라든지 뭐 고조부라든지 혹시 숨겨둔 땅이 있으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하면 찾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하면은 복권 탈 수가 있어요. 찾아야겠다. 네. 네. 오늘 가족끼리 왜 이래 상속에 관련돼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자동차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저 보험 사기 얘기는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닌데 네. 이게 점점 갈수록 증가한다고 그래요. 2019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통계를 보면 보험 사기가 적발 금액만 네. 8,809억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역대 최고치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 사고 등의 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또는 사실을 왜곡하는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잖아요. 네. 이럴 때 생기는 이제 보험 사기도 덩달아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제 뒤쿵 알바, 이 뒤쿵 알바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뒤쿵? 네. 심쿵은 알아도 뒤쿵은 또 뭐야? 아, 뒤쿵이면 뒤에서 쿵하고 박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뒤쿵? 알아. 네, 그 뒤쿵. 뒤쿵 알바는 뭐예요? 뒤쿵 알바. 네, 이게 뒤쿵 알바도 사실 요즘에 뜨고 있는 이 자동차 보험 사기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뭐냐면요. 금감원에 따르면요.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이 알바, 일자리나 급전 필요하신 분 또는 고액 일당 지급 등과 같은 문구로요. 이 구인 광고를 가장해서 보험 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글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그게 있네요. 알바를 그걸 띈단 말이에요? 그게 네. 뒤쿵 알바란 말이에요? 네, 이게 방식이 뭐냐면요. 우선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 일당들이요. 이제 공격 차량과 수비 차량으로 이렇게 팀을 나눕니다. 자. 그래서 길에서 이제 공격 차량이 수비 차량의 뒤를 치는 거죠. 이렇게 사고를 낸 다음에 받은 보험금으로 이 서로 나누는 네, 이런 보험 사기를 좀 치고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지인들끼리 이런 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게 지인들끼리 하다 보니까 금방 들통이 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아무리 남남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적발이 좀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다 들키기 마련입니다.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짜고서 앞에 가다가 뒤에서 쿵 해가지고 앞에서 치인 사람 목 잡고 나와서 내가 그렇죠. 병원에 누워. 그렇죠. 그래가지고 합의금까지 받고 뒤도 그걸 차 나누는 보상받고 그 보험에서 아르바이트 다 나가- 든다. 네. 참 이게. 근데 진짜 심하네요. 네. 뉴스 보면 이렇게 보험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막상 내가 당했다 이러면 너무 막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도 모를 것 같고 네. 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일어나는 보험 사기의 수법들 네.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보험 사기를 당했을 때 하는 대처법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목길을 노린다. 고의 자해 사고입니다. 자해? 야, 이거 예전에 수사반장에서도 이런 거 나왔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네. 아직도 이래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고 중에 아, 하나인데 이 종류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제 자해 공갈 보험 사기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네, 2020년 좁은 골목에서 차 한 대가 서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한 남자가요. 뭐야? 아유, 갑자기 어설퍼. 아유, 네, 뭐야. 차 앞에서 쓰러집니다. 많이 어설퍼. 네, 그리고 주차되어 있는 차 뒤에서 튀어나온 모자 쓴 남자가요. 쓰러진 남자를 바라보면서 운전자에게 이렇게 나오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저 일당이구나. 한 팀. 블랙박스 영상을 확대해 보시면요. 차에 치인 남자는 쓰러지기 전에 모자 쓴 남자 눈을 마주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이분들은 모두 자해 공갈단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인을 준 거야. 나 지금 가서 살짝 해서 쓰러질 테니까 너 와. 뭐 이렇게 된 거야. 네, 지금. 그렇습니다. 어설퍼요, 아주. 황당하기도 하고 솔직히 네. 화도 나는데 좀 웃기다. 네, 좀 웃겼어. 너무 티났어요. 아저씨. 네. 이번에는요, 제가 좀 더 어이없는 네. 공갈 사고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뭐예요?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2014년 골목길입니다. 네. 옆으로 지나가던 차량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누가 봐도 고의로 손을 툭 갖다 대는 거죠. 차량은 멈춰 서고요. 가해자는 손목을 부여잡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손목치기 사건입니다. 또 뭐예요, 정말. 그냥 사이드 밀러 접어준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냥 가는 진짜 차에 자기가 연기- 손을 쭉 뻗네. 이렇게 하네. 이거 CCTV 없었으면 완전히 운전자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딱 위에 걸렸어요. CCTV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그럼요. 그렇죠, 네. 손목치기는 검도 용어입니다. 손목치기 아도 이거. 그걸 거기에다 쓰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손목치기 같은 경우는 사실 가벼운 교통사고잖아요. 이렇게 손목만 치는 거니까. 그래서 보험사에서 사실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대면 조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보험 사기범들이 노려서 이 같은 범죄로 이 소액의 보험금을 이제 여러 차례 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막 웃었지만 제가 만약에 운전자였다 쳐도 굉장히 그렇죠. 당황스러워 하거든요. 왜냐면 막 소리 지르면서 아프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동차 사기 같은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네. 특히 또 보험 사기는요, 굉장히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가중 처벌도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행자, 지금은 이제 손목치기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에 의한 이제 보험 사기잖아요. 네. 이번에는요, 이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노린 겁니다. 네, 뜯으시면 급가속 사고입니다. 네,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노리는 급가속 사고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 인천의 한 도로입니다. 우회전하는 승용차 뒤를 따르던 검은색 외제 차량이요. 갑자기 속도를 올려서 들이받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 뒤에 서울 시내 도로인데요. 그러네. 승용차 한 대가 차선을 바꾸는데 네, 검은색 외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부딪힙니다. 한 달 전에 인천에서 사고를 낸 차량과 동일 운전자인데요. 화면으로는 피해자로 사실 볼 수가 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보험 사기 가해자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해자는요 2년 반 동안 이런 식으로 무려 24차례나 고의 사고를 내 1억 5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요 보험 사기 혐의로요 이 가해자를 구속했습니다. 상습범이네요. 저 외제차 중고차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해자는요, 사실 2016년부터 여러 차례 지인에게 차를 빌린다거나 또는 이 중고차 시장에 가서 이 수백만 원대 굉장히 싼 외제차를 사서 이 같은 사고를 저지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고 저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보험사에서는요,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러면은 일단은 좀 이 사고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차주랑 현금으로 수리비를 좀 이제 협상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범인이 알고 미리 알고 이런 점을 이용했다 보시면 악용했네요. 되겠습니다. 근데 차선 변경할 때 다들 막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세요. 잘 안 하시고 그냥 슬쩍 보고 하는 경우가 근데 많지 차선 않아요? 변경할 때 조심하긴 해야 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서 이거, 훅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럼요. 사례들 보여드린 만큼 차선 변경하실 때는 확실히 차간 거리도 확인하시고 그래야지.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불법을 노리는 보험 사기 하나 더 띄워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불법을 노린다. 법규 위반 사고. 네. 이번에는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린 사고인데 이것도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선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끼어드는 차량과 충돌하는 겁니다. 저 실선에서는 가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렇지. 네, 다음은 일방 통행에서 역주행을 시도하는 차량과 역주행. 일어난
사고이고요. 또한 우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충돌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들로 보이지만요. 사실은 사고를 낸 차량은 모두 동일 인물로 경찰 조사 결과 이것도 보험 사기단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요 2년간 36번에 걸쳐서요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쏙쏙 골라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무려 1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건 본인이 잘못해서 난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 사기라고는 눈치를 못 챌 것 같은데요. 사고 나자마자 잘못했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 아니까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하는 이 보험 사기가 사실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연말연시나 또는 연휴 전후로 해서 이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린 범죄가 좀 들끓는다고 하는데 좀 어떤 차량을 노릴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연말연시나 연휴 전이면 음주죠. 한잔하시는 분들 그래, 많잖아요. 음주. 한잔한 경우. 네, 맞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이 사실 음주운전은 언제나 좀 피해야 할 행동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도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이걸 또 이 사기단 분들이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낸 다음에 이분들을 현장에서 거액의 현금이나 뭐 이런 걸 요구를 하세요. 합의금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요구하면서 이제 합의금을 뜯어내는 건데 이제 사실 보험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요. 보험 사기 의심이 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네.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기꾼들이 도망갈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운전자가 음주운전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지, 처벌받을 수 못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경찰하고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거 말고 그 외에 또 다른 데 신고하는 방법 있어요? 네, 금융감독원에서도 그 보험사기 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고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해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영상 보면서 느꼈던 게 블랙박스. 맞습니다. 중요해요. 블랙박스.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그 차량 관련 사고들, 보험 사기도 마찬가지고요. 블랙박스가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나 내 차에 이제 블랙박스 사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차가 사고가 났는데 그 뒤로 이제 갔던 차들, 요 번호들을 특정해가지고 그 차량의 블랙박스들을 입수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범죄 현장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주행하실 때 블랙박스를 켜두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격자를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고가 먼저인 걸 알면서도 경황이 없으니까 합의금 요구하면 거기에 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돈 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뻥해서 줬다.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뺑소니 당해서 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합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서를 간단하게 작성하는 게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게 좀 위험한 게 뭐냐면 피해자 같은 게 정말로 선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추가로 요구가 어렵기 때문에 합의는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조회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험 사기 피해 입으신 분들 보험료 환급 받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보험금이나 또는 이제 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뒤늦게 이게 보험 사기다 이거를 아셨다면요. 일단은 이제 자동차 보험 관합 보험료 조회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확인 후에 보험료 환급을 요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사이트 여기서요 이 잠자는 내 돈 찾기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이 보험료를 하나하나 또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는 공식적으로 처리하려고 해야 되죠. 맞아. 괜히 편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 이인철 변호사 얘기처럼 다시 또 와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런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살면서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일단은 코로나 조심해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일 누가 뭐래도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봄 힘들게 넘어왔는데 이번 여름 슬기롭게 또 이겨내야죠. 네, 맞습니다. 6월 시작인데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